안녕하세요. Gate of Wisdom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입니다. 지은이는 황양민, 장밀린 공동저서이고 옮긴이는 권소현님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황양민은 영국 요크대학교 심리학 박사, 후런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오랜 시간 사람들이 심리학을 배우고 도움을 얻도록 힘써왔으며 현재 생활 속 심리학 박사, 은발의 마음 쉼터, 심리학 박사가 당신의 육아를 도와줍니다 등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심리학 관련 지식을 보급하는 것 외에 강아지 독심술, 예지의 농장 등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참여하여 생활 속에서 심리학을 활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마음의 나이, 당신이 정한다, 심리학자 아빠가 증명하는 주의력 교육법,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은이 장밀리는 과학 상식 작가로 교직에 다년간 종사하였으며 중국과학원 심리학 석사생입니다. 프롤로그. 누구나 살면서 순조롭지 못한 시기가 있다. 학생 때는 시험 점수가 낮아 괴로워하기도 하고 입사 후에는 승진이 되지 않거나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어 답답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마냥 불행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일까? 중요한 것은 종종 찾아오는 시련이나 좌절을 과연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가이다.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만 치중한다면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쳤는지 답답해하면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일확천금의 기회에 매달리지 않으며 본인의 인생에 깜짝 선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게 된다. 나는 지금은 여러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엔 긴장한 채 하루하루를 사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다음날 학교에 늦을까봐 바짝 긴장했고 비둘기가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뉴스를 본 후에는 비둘기만 보면 멀리 도망가기에 바빴다. 너무 많은 일을 지나치게 따지고 들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에 집착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았다.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는가는 인연에 달려있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얻지 못했다고 해서 꼭 안 좋으리란 법도 없다. 어둠과 이름에 너무 신경 쓰면 불안만 가중되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둠과 이름을 담담하게 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규칙, 눈에 보이지 않는 관행은 모두 얻는 것과 잃는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얻고 이름을 중시하는 제도에 갇혀 있다. 나는 이제야 이 이치를 깨달았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나보다 더 젊을 때 이 이치를 받아들인다면 인생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며 나의 인생 경험과 대중 심리학 분야의 성과를 정리했다. 여러분의 인생 단계는 각자 다르겠지만 이 책의 도움을 받고 조금이라도 일찍 불안하지 않은 삶을 시작하길 바란다. 저자 황양핑. 불안과 맞서 싸울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난 안 돼, 난 부족해, 난 못해. 자기의심은 불안의 핵심이다. 자기의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머릿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손발도 꽁꽁 묶여 결국에는 백기를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자기의심에서 벗어나고 불안을 떨쳐낼 수 있을까? 후런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종이를 꺼내 자신이 평소에 가장 자주 하는 말을 적고 그 말이 자신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과제를 낸 적이 있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A 학생이 내게 메일을 보내왔다.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써보라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은 난 안 돼였습니다. 제 잠재의식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죠. 인턴십 할 때 담당자가 제게 새 업무를 주면 안 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것을 해보자고 할 때도 너희들끼리 해. 난 잘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제게 사회생활 좀 하라고 권하면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A 학생은 부족한 점이 전혀 없는 젊은이였지만 난 안 돼라는 단 한마디로 자기 의심과 자기 부정에 빠져버렸다. 우리는 왜 자기 의심에 빠질까? 어떻게 해야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생각하던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명언이 떠올랐다. 심리학자 게이 핸드릭스의 말이다. 우리가 자신을 믿는 과정은 깃털에 보드라운 어루만짐일 수도 있고
망치의 묵직한 타격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의 이시적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 완고하고 폐쇄적이며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에게 망치를 휘둘러 자신을 부수는 것과 같다. 반대로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며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은 마치 깃털로 어루만지듯 따뜻하고도 사랑스럽게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난 못해, 난 안 되라고만 생각한다면 자신을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저 인사치레나 비웃음이라고 여기며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해 수많은 가능성과 훌륭한 경험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는 망치로 자신을 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그럴까? 그 배후에는 문화, 성격, 개인의 성장 배경 등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문화적 요인을 짚어보자. 겸손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유도할 때 억압이나 비난 등의 방법으로 불안 심리를 유발해서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 앞에서 자녀를 칭찬하기는커녕 결점을 들추며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것처럼 말이다. 외재적인 평가 방식은 내재적인 평가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독려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는 자신이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서양은 격려와 칭찬에 더 적극적이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엉망진창인 내 숙제의 very good이라는 평가를 주었다. 사실 very good은 잘하지 못했을 때 받는 평가이고 정말 잘했다면 excellent 나 brilliant, exceptional 등의 표현을 쓴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하지만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 신이 난 나는 낯선 타지에서 느낄 법한 두려움과 자괴감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살면서 불행히도 망치의 타격을 자주 받는다면 가면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1978년 미국 심리학자 폴린 로즈 클랜스와 수잔 임스는 이뤄낸 성취, 처한 상황,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현상을 가면 증후군이라고 정의했다.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의심에 빠질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자신은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며 칭찬한 사람이 자신에게 속고 있을 뿐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타인의 도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던 행운 등 외부 환경 덕분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똑똑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은 거짓된 감정이다. 자신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거짓된 감정을 떨쳐내고 자기 의심에서 벗어나 자신을 빛낼까? 다음에 소개할 두 가지 방법, 5초의 법칙과 미래의 나 상상하기를 시도해보자. 방법 1. 5초의 법칙. 5초의 법칙은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멜 로빈스가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거꾸로 세면 즉각 행동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멜 로빈스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여겼다. 어떤 일을 긴 시간 들여 생각만 한다면 결국 그 일을 끝내지 못할 가능성은 커진다. 이 부분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 일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진행자가 질문하면 모든 아이가 대답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바로 팔을 쭉쭉 뻗어 손을 들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답을 알 리가 없는 문제를 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이 문제에 답을 모를 텐데 왜 손을 들었지? 그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답을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손을 들었어요. 만약 제가 지명되면 선생님이 바로 답을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 아이의 대답에 나는 웃음이 절로 나왔다. 사실 생각이 많아지면 정말 충동이 억제되기도 한다. 그래서 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시간과 물량을 제한하는 행사를 실시해 고객의 충동 쇼핑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변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멜 로빈스는 TED 강연에서 5초의 법칙을 장려했다.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을 봤다면 바로 다가가서 인사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지, 상대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지 따위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나는 이 방송을 앞두고 걱정이 앞섰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거나 참여자가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해대는데 대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5초의 법칙을 떠올리고는 5에서 1까지 세면서 마음을 진정한 후 준비한 강연을 훌륭하게 마칠 수 있었다. 5초의 법칙은 목표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잘만 활용하면 자기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해 자기 의심, 우유부단, 미루기 등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방법 2.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래의 나를 이용해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성장의 힘을 믿어보자. 5년 또는 10년 후 내가 맞은편에 서 있다고 상상한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직면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 실력을 갈고 닦아 한층 성장한 미래의 나는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칠 것이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와 함께 공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보자. 나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 친구를 사귈 수 없어 힘들고 무료한 시기를 보냈다. 그나마 마블 코믹스의 만화 영화를 즐겨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스파이더맨을 보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다. 한 번은 버스를 잘못 탔는데 주변 환경도 낯설고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 담력도 없어서 잔뜩 겁에 질렸었다. 그 순간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응원하는 상상을 했다. Yes, you can. 넌 할 수 있어. 내가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한 상상은 신기하게도 정말 나에게 힘이 되었다. 난 용기를 내서 서툰 영어로 길을 물었고 마침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상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장한 후의 자신을 상상하고 미래의 나와 유대감을 갖는 것만으로도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주말에 놀러갈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인생 계획이나 결혼 및 연애까지 크고 작은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과거의 모든 선택이 누적된 결과이다. 지금까지 내린 결정 중에서 후회가 남는 선택이 있는지 물어보면 모두 그런 일이 많다고 대답할 것이다. 학부 전공을 정할 때 좋아하는 예술 분야로 선택하지 않은 걸 정말 후회해요.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그 남자와 헤어진 것을 정말 후회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오래된 과거의 결정 때문에 후회를 느낄 뿐 아니라 오늘 산 옷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손해봤다는 생각에 속상해한다. 도박장 테이블에는 돈을 걸었으면 손을 떼시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면 더는 후회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손은 걷어들여도 미련은 남는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우리는 고민 끝에 어렵게 한 선택을 후회할까? 이런 아쉬운 감정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겪는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얼마 전 아내와 상의 끝에 온라인에서 키에 맞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어린이 책상을 샀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보니 쇼핑 사이트에 소개된 모델과 전혀 달랐다. 아내가 속상해서 한마디 했다. 이번 온라인 쇼핑은 완전히 실패했네요. 나도 후회가 됐다. 제품을 반품할 수는 있지만 다시 포장해서 발송할 일을 생각하니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처럼 결정의 결과를 안 후에 발생하는 후회를 학계에서는 결정 후 후회라고 한다. 반대로 예상 후회가 있다. 길을 가던 당신은 어느 옷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스웨터를 발견했다. 가게로 들어가서 계산하려던 순간 다른 가게로 가면 가성비가 더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 훨씬 저렴한 제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예상 후회다. 즉, 결정하기 전에 이미 후회를 한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가능성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고 후회하기도 한다. 이미 결정을 했든 결정을 내리기 전이든 사람들은 왜 후회를 할까? 그 배후의 원인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겠다. 당신은 두 회사로부터 동시에 취업 제안을 받았다. A 회사는 급여와 처우가 좋고 근무 환경도 괜찮지만 승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10년 후에도 직책의 변화 없이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B회사는 급여가 평균 수준이고 복지도 많지 않다. 다만 업계 전망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그만큼 보상도 따른다. 한 곳은 안정적이고 높은 급여를 보장하고 다른 한 곳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 당신은 어떤 회사를 선택하겠는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분명 포기하는 부분이 생긴다. 안정을 선택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잃는다. 가능성을 품에 안으면 안정적인 생활을 잃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잃어버린 다른 가능성, 기회비용이다. 이런 상실감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하곤 한다. 이외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의 일을 부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반사실적 사고다. 친구와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한 당신은 문을 나선 후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지하철을 타면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차가 막혀서 결국 1시간이나 늦었다. 조급한 마음으로 택시에 앉아있던 당신은 지하철을 탔으면 진작 도착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 예에서 택시를 탔는데 차가 막혔다는 사실이지만 지하철을 탔으면 진작에 도착했을 거야는 이미 지하철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달라 반사실이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설의 상황을 만들고 현실과 비교하는 것이 반사실적 사고다. 이는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가상의 결과가 현실의 결과보다 좋으면 현실이 더 나쁘다고 여기고 후회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회비용 때문에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좋은 결과와 반사실적 사고까지 더한 이상과 현실을 대조한다면 후회는 더 크게 밀려올 수 있다. 가령 휴가철에 여행을 가는데 인기 있는 여행지를 포기하고 친구와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휴가지에서 돌아온 당신은 이번 여행에서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재미있는 가게를 더 많이 들렀다면 좋았을 텐데 등 반사실적 사고를 시작하게 된다. 결정을 평가할 때 반사실적 사고가 시작되면 후회가 늘어난다. 결정 후 후회라는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결정에 대한 좋은 결과 또는 나쁜 결과를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없을까? 후회를 없애주는 약 2가지를 소개하겠다. 방법 1. 세상과 비교는 그만. 첫 번째 약은 세상과의 비교 멈추기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 반경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SNS의 친구 목록도 기본적으로 1000명이 넘는다.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생활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비교 심리가 생긴다. 학생 때는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하고 어른이 된 후에는 연봉과 학벌을 비교하고 자산을 비교하는 등 비교하지 않는 것이 없다. 게다가 비교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가 신경 쓰이고 쉽게 불만을 느낀다. 지금 많은 여성이 왜 자신의 몸매와 피부에 만족하지 못할까? 여성들의 비교 대상이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공들여 아름답게 꾸민 스타들의 화보 사진이기 때문이다. 비교는 그만하고 이제 만족하는 데 치중하자.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자. 방법 2. 만족감 배우기. 세상과의 비교를 줄이는 것 말고도 자기만족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회를 없애는 2번째 약은 만족감 배우기다. 자신이 하지 않은 다른 선택은 더 엉망이었을 수도 있다. 선택할 때 최상의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적당히 좋은 것으로도 충분한가? 완벽주의 경향이 있어 최고의 것만 받아들여야 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선택해도 후회를 느끼기 쉽다. 하지만 충분히 좋은 것만으로도 된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한편 이상적인 가상과 엉망인 현실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이상은 화려한데 현실은 별 볼 일 없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환상과 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다른 선택은 더 엉망일지도 모른다고 자각해야 한다. 어떤 선택이든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잃은 것에 집착하며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한 선택에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 낚시하러 갔는데 맛있는 미끼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고기를 낚겠는가? 낚시를 즐겨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끼가 줄어든다고 아쉬워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스 신화에 스핑크스가 등장한다.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스핑크스는 절벽을 지키며 행인에게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이 되면 세 발로 걷는 동물은 무엇인가? 라는 수수께끼를 낸다. 행인이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바로 잡아먹지만 정답을 말하면 스핑크스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행인들은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했지만 오직 오이디푸스만이 인간이라고 대답한다. 이 이야기가 오랜 시간 전해 내려온 이유는 IQ 테스트 같은 수수께끼가 깊은 인상을 주어서가 아니다. 사람은 어떻게 성장해왔고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라는 철학적 사고가 배후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인지하는 것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어려운 문제다. 푸런대학교에서 제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교수님, 어떤 인생을 추구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여학생은 울상을 지으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 깔끔하고 정돈된 주변 환경을 좋아하지만 반대로 지저분하게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제게 매력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제 모습일까요? 나는 웃으며 답해줬다. 그 모습들이 다 자네일세. 자네는 그 모습들이 전부 어우러져 있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일세. 그게 바로 자아 정체감이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노자가 살던 시대로부터 3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자아에 대한 인류의 탐구는 멈추지 않았다. 자아 인지는 누구나 평생 반드시 마주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심리학자들도 줄곧 이 과제를 연구해왔다. 그중 저명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제시하고 인간의 발달 단계를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8단계로 구분했다. 마치 자전적 영화처럼 인간은 태어나면 자신만의 인생 각본을 갖고 아이, 학생, 직장인, 배우자, 부모 등 단계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단계마다 심리적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를 원만하게 헤쳐나간다면 더 새롭고 성숙한 심리적 기질을 소유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서 그 위기가 다시 나타나 보충 수업을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년기 단계의 발달이 늦춰졌고 이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아직 자신을 찾지 못했으니 불안하고 막막하다.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는 무엇일까? 청소년기 단계에서의 발달 지연이 성년이 된 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에릭 에릭슨은 청소년기 단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어디에서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등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단계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안정적으로 인지해야 한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한계점은 어디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등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체성의 위기가 나타나고 자신의 역할에 혼란을 느낀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나의 예술가 친구는 10살쯤 되었을 때 평생 그림을 그리겠다고 다짐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이 갈 길을 안 그는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도 뜻을 꺾지 않았다. 그는 일찌감치 자아 정체감을 완성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캐나다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에릭 에릭슨의 이론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을 더 깊이 탐구했다. 또 탐색과 응답이라는 두 차원 단계적 위기를 만났을 때 탐색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성실히 몰입하는 정도에 따라 자아 정체감을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 정체감 유예, 정체감 성취의 네 상태로 나눴다. 1. 정체감 유실. 자아 정체감을 너무 빨리 확인하고 별다른 탐색의 과정 없이 행동으로 나선다. 부모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도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예다. 그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이 의학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미래 직업을 정해버렸다. 이런 경우 자아 정체감은 더 일찍 확립했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 실패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자기 의심에 쉽게 빠진다. 이 정체감 혼미, 자신을 알지 못하고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상태다. 3. 정체감 유예 모라토리엄, 자아를 탐색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지만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많은 사람이 느껴봤을 감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자신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지 못한 것 같아 불안하고 막막하다. 4. 정체감 성취, 여러 가지 시도와 탐색의 과정을 거친 후 자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미래의 인생 방향과 목표를 확정했다. 어려움과 좌절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아를 빨리 발견하는 방법은 뭘까? 자신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자. 방법 1. 경계를 뛰어넘은 다양한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시도를 하는 투잡 청년이 되는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자아 정체감은 지속적인 탐색과 시도를 통해 조금씩 확립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시도를 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다양한 직업 분야를 알아보고 장점을 잘 살리고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본다. 어떤 사람과 마음이 잘 통하는지 모르겠다면 여러 유형의 친구와 사귀면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된다. 어떤 배우자가 적합한지 모르겠다면 이성과의 교제 경험을 쌓으면서 잘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시도하다 보면 좋아하지 않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부딪힌 후 튕겨 돌아와야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경험을 통해 마음속 면모를 제대로 살펴야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외국의 갭이어라는 재미있는 교육 문화가 있다.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자리를 구하거나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장기 여행을 떠나서 다양한 사회 환경의 생활 방식을 체험하는 전통이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갭이어의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보건 관련 지식을 전파한 친구도 있고 동남아에서 현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친구도 있었다. 세계 곳곳을 누빈 친구들은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인생 방향을 찾았다. 여건이 된다면 당신도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히 바랐지만 도전하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얻길 바란다. 방법 2. 지금의 나를 수용하고 나의 가능성 탐색하기.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아 정체감 유실이나 정체감 혼미에 빠지기도 하고 노력해도 아직 자아를 찾지 못한 정체감 유예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나를 수용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는 두 번째 방법을 제안한다. 성장의 과정은 나선형으로 상승한다. 자신을 찾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제는 평생 계속될 수도 있다. 어느 단계에서 자신을 명확하게 인지한 것 같아도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변화나 갈등이 일어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업무의 이동이나 결혼 및 자녀 출산 같은 일륜대사와 마주하면 자신의 역할을 재배치하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당신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자신을 포기하고 선택한 결과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미래의 당신은 더 명확해진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우고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을 하나 하겠다. 당신은 자신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아주 활발하고 열정적이죠. 친구도 많아요. 라거나 전 내성적이에요.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또는 전 내성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의 중간 성격이에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자신의 성격에 알게 모르게 꼬리표를 이미 붙여놓았다. 사람들은 대개 외향적인 성격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외향적인 사람이 더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누구나 주인공인 시대의 말주변이 좋고 열정적이고 외향적 성격을 지닌 사람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럼 내성적인 성격은 나쁠까?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장점을 인지하고 내재적인 역량을 발휘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과연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이 있을까? 사실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은 그저 다른 성격일 뿐이다.
우선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의 다른 점과 각 성격의 장점을 알아보자. 처음으로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성격을 나눈 사람은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다. 그는 주변 세상과 이어졌을 때 흥미와 관심사의 차이가 내향형과 외향형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외향형 기질을 지닌 사람은 외적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과 사물에 쉽게 매료되며 모임에 참가하거나 사교활동을 통해 자신을 충전하고 에너지를 높인다. 반면 내향적 기질을 지닌 사람은 내적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마음속 생각과 느낌에 이끌린다. 이들은 주로 의미 있는 탐구에 집중하고 혼자 있거나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즉, 외향적인 사람은 넓게 좋아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깊게 좋아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회활동을 좋아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박사 마티 올슨 애니는 저서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에서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외부 자극이 있을 때 내향적인 사람은 비교적 강렬한 반응을 보인다. 대중 앞에서 발언할 때나 중요한 업무를 혼자 맡아야 하면 긴장과 불안이 증가한다.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이런 상황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 이들은 오히려 외부 세상과 접촉하는데 적극적이며 나아가 모험적이고 자극적인 체험을 추구한다. 이들은 인적 교류가 필요한 환경을 더 좋아한다. 둘째, 내향적인 사람은 충전 건전지와 같아서 대중 속에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된다. 이들은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을 충전해야 한다.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만족감을 느낀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태양에너지 패널과 같다. 외부 세상과 만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태양을 만난 것처럼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한다.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은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속에서 활력이 넘친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답답해한다. 셋째,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넓이를 추구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하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섭렵 범위가 매우 넓고 관심 있는 분야를 다채롭게 탐색하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특징은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내향적인 사람은 친구가 적은 편이지만 단순히 알고 지내는 것 이상으로 깊은 교류를 하는 경향이 있다. 외향적인 사람은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두세 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친구와 어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처리하는 데도 능숙하다. 이렇듯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을 괴팍함, 민감함, 취약함 등의 단어와 묶을 필요가 없다. 이들에게도 깊은 생각, 강한 집중력, 높은 공감력, 경청하는 능력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내향적인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성적 기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 답은 간단하다.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발휘하면 된다. 방법 1. 장점의 힘 발휘하기. 우선 장점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집이나 사무실에 아지트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편안한 아지트에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기 충전을 하면 사회생활이 더 수월해진다. 나는 사무실에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미피 토끼로 아지트 주변을 꾸몄다. 그곳에 혼자 앉아 내가 좋아하는 미피 토끼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의 아지트에서 일과 삶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일들을 던져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차를 한 잔 마시면 금방 회복되는 기분이다. 전문 분야에 몰두하기. 내성적인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한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면 최선을 다해 매진한다. 따라서 내성적인 사람은 전문 분야에 몰두하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깊이를 더해가며 창의적인 연구 결론을 제시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감독 리아는 내향적인 사람이다. 그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영화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은 적이 없었고 조용히 사색에 몰두하고 영감을 찾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다. 리안 감독은 내향적인 시각으로 사건과 인물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고 감동을 주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덕분에 우리는 차분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리안 감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양질의 안정적인 대인관계 추구하기. 내향적인 사람은 훌륭한 경청자이다. 마음이 섬세하고 공감력과 친화력이 뛰어나서 친밀한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질의 안정적인 교우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자. 사람 수나 교류의 기법에 치중하지 말고 진심을 바탕으로 깊고 풍부한 관계를 형성하자. 아주 내향적인 프로그래머 친구가 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히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가끔 모임에 참가해도 말없이 자리를 지킨다. 하지만 친구들은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만 생기면 모두 컴퓨터에 능통한 그를 찾았다. 무뚝뚝해 보이는 그 친구는 사실 무슨 일이든 상대방의 의중을 잘 헤아렸다.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는 몇 마디만 나누고도 핵심을 말해준다. 그래서 그는 사교 활동을 좋아하지 않고 친구가 별로 없어 보여도 친구들과 마음을 다 터놓을 정도로 깊은 사이를 유지한다. 방법 2. 단점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단점을 피한다는 것은 단점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극복해서 단점이 개인의 성장에 주는 영향을 낮추자는 것이다. 내향적인 사람은 감정을 주도하는 대뇌 편도체가 더 민감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쉽게 영향을 받는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다. 사전에 시나리오 짜기. 사전에 머릿속에서 영화를 돌려보는 것처럼 일의 전반적인 과정을 생각해보자. 특히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사전에 전반적으로 예측하면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빠르게 참고할 수 있어 긴장하거나 당황하는 감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할 때 너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기 위해 발표문을 미리 작성하고 여러 번 연습해 본다. 임원이 관심을 갖거나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준비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다. 걱정되고 불안한 감정 받아들이기. 내향적인 사람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돌발 상황을 만나면 급히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정돈한 다음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 회사에서 실적이 나쁜 직원을 감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감정을 받아들인다. 그런 후에 차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대응책을 준비한다. 자신의 과감한 시도를 격려하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내향적인 사람은 주저한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위축된 마음을 내향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그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내향인은 도전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에 민감할 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더 써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을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다. 자신의 과감한 시도를 격려하고 한 걸음씩 탐색하도록 밀어주자. 당신은 한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기간이 몇 년인가? 5년, 8년이면 긴 편인가? 그럼 한 기업에서 오래 일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은 몇 년일까? 자그마치 81년 하고도 85일이다. 이 기록을 만들어낸 사람은 브라질 출신의 월터 오스만이다. 15세에 방직 회사에 취직한 그는 처음에는 배달부 직원이었지만 나중에는 마케팅 매니저가 되었다. 2019년 96세의 월터 오스만은 비로소 80년 넘게 근무한 회사를 떠났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한 회사에서 80여 년을 근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직률이 높은 오늘날에는 3, 4년에 한 번씩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많겠지만 보편적인 이유는 현재의 직업에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고 번아웃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한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고 에너지도 다 써버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출근할 때마다 현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 업무를 겨우 다 마치고 퇴근할 때까지 버텼는데 다음날 또 이런 죽음의 순환을 계속해야 한다.
허탈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증후군을 앓는 이유는 뭘까? 이런 피로감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번아웃 증후군, 영문으로는 아큐페이셔널 burnout 또는 burnout이라고 하며 연소, 소진의 의미를 지닌다. 독일계 미국 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는 교사, 의료진 등 고강도 업무 종사자를 관찰하다가 최초로 이 개념을 제시했다. 치열한 경쟁과 주 6일제나 다름없는 업무 시간, 나날이 높아지는 주택자금 및 물가 부담 등 사회경제적 압박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이중,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회사의 노예라고 일컬으며 직업적 탈진 상태인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다. 번아웃 증후군에 관한 책 번아웃의 진실이 대만에서 회사의 수면자 번아웃 증후군 이겨내기로 번역되었는데 회사의 수면자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다. 번아웃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비록 몸은 회사에 있지만 몸과 마음이 피로감, 무력감, 나아가 혐오감에 시달리는 상태다. 이런 탈진 상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아주 뚜렷한 증상이 있다. 사회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슬락은 심각한 번아웃은 다음의 세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1. 감정적 쇠진. 이는 가장 뚜렷한 증상이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곤하다. 출근만 하면 우울하고 업무를 처리할 때도 무기력하다. 며칠 휴가를 내고 쉬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간혹 몸이 탈탈 털렸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느낌이겠다. 이 친화성 상실. 번아웃을 겪고 있다면 주변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고 업무도 대강 처리한다. 사장이든 동료든 고객이든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들과 소통하는 기회는 되도록 피하고 싶고 어서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삼성과 저하. 이를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없고 자신의 업무가 귀찮고 재미없으며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어 성장할 수 없다고 여긴다. 위의 세 가지 증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이 지쳤어, 기분 나빠, 난 안 되다. 현대 사회에서 번아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번아웃 증상이 나타날 것 같으면 다음에 두 방법을 시도해보자. 방법 1. 매일 조금씩 변화 주기. 번아웃 증후군을 알아 심리적으로 피곤하다고 해서 행동까지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자신을 내버려두면 탈진 상태가 악화될 뿐이다. 번아웃을 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계적인 움직임을 멈추고 매일 조금씩 변화를 줘서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듯한 느낌을 벗어나는 것이다. 대학교에서 국제경제무역을 전공한 여학생이 4학년 때 외국 무역 회사의 인턴 과정에 합격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길 기대했지만 상사가 그녀에게 준 임무는 영수증 붙이기였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재무부에서 받아온 두툼한 영수증 뭉치를 분류해 풀로 고르게 붙여야 했다. 그 일을 반복한 지 30일째가 되자 그녀는 더 이상 앉아있기가 힘들었다. 내 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이 회사에 왔는데 매일 이렇게 영수증이나 붙이고 있다니 인재 낭비 아니야? 그녀는 상사를 찾아가 퇴사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30살이 넘은 여자 상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10년 전 만든 엑셀 양식을 보여주었다. 그 시절 여자 상사의 임무 역시 그녀와 같은 영수증 붙이기였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상사 역시 실증이 났고 더 배울 것이 없으니 이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어느 날 그녀는 영수증을 다 붙이고 나서 시간이 남자 오피스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수증 자료를 통계내서 정리했다. 그러던 중에 거래량이 많지 않던 한 중소기업의 주물량이 최근 한 달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대로 회사의 VIP 고객 기업은 주문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다. 그녀는 통계 자료를 팀장에게 발송했고 자료를 바탕으로 그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녀의 건의는 수락되었고 그녀는 인턴 기간을 마치고 정규 직원으로 채용됐다. 상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고 여학생에게 말했다. 소라 껍데기 안에 불당도 짓는다는 말이 있어 의지만 있으면 아무리 따분하고 무미건조한 일이라도 남다른 성과를 만들 수 있어. 기계적으로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면 탈진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한다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비록 업무 내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반드시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임무를 완수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
툴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처리할 때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더 원활한 작업 프로세스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자. 매일 업무에 조금씩 변화를 준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업무 방법을 바꾸는 것 외에도 마음가짐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번아웃은 무서운 게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걸리는 감기처럼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도 없는 유행병이다. 번아웃이라는 친구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번아웃이 단계적으로 나타날 때 정체를 제대로 보고 조절해야 한다. 번아웃이 찾아오면 감기를 대하듯, 응, 또 왔구나. 어서 와, 나의 오래된 친구, 라고 말해보자. 조금 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번아웃을 대하면 무섭거나 심각해지지 않는다. 방법 2. 샌드위치 작업법. 마음가짐을 바꾸고 업무에 변화를 주었지만 여전히 지치고 고달픈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인 샌드위치 작업법으로 번아웃을 해소해보자. 이 방법은 시간 관리 전문가 엘리자베스 그레이스 손더스가 제시했다. 샌드위치는 식빵과 내용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한 입에 물면 영양이 우수하고 아주 맛있다. 샌드위치 작업법은 샌드위치를 만들듯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지 않는 일을 교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그레이스 손더스는 자신도 이 방법을 자주 활용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전에 좋아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끝낸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는 일까지 완성할 수 있어서 훨씬 유쾌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나중에 먹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지막에 누릴 수 있는 포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먹을 동기가 생긴다. 무기력하고 귀찮아서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보자. 좋아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류한 다음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면 재미없는 일도 견딜 만하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칩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 소개드렸습니다. 이 도서를 통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